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토크 민경욱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요즘 SNS에는 종전선언을 하면은 이제 젊은이들 군대 안 가도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오갑니다. 정말 그런 날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성급한 기대는 금물이죠. 지금은 냉정하게 완전한 북핵 폐기의 순간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민경욱의 파워토크는 안상수 의원님을 모시고 남북 정상회담 결과와 판문점 선언 내용, 또 개헌 문제, 또 5월 달로 우리가 열기로 계획한 임시국회와 관련된 현안들도 짚어보려고 합니다. 장밋빛 기대에 들떠서 간과한 것은 없는지, 또 합의한 여러 가지 문건 속에 숨은 함정은 없는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의원과 함께하는 민경욱의 파워토크, 오늘 순서 출발합니다. 예, 안상수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안상수 의원님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일을 맡고 계시죠. 우선 전국위원회 의장이십니다. 전국위원회 의장이라는 게 굉장히 서열이 높은. 당 서열은 굉장히 높죠. 그렇군요. 국가로 치면은 국회의장이니까. 그렇군요. 당 안에서 또 국회의장,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고, 잘 아시다시피 삼선 의원이시고요. 재선 인천시장이십니다. 또 인천광역시장. 네, 죄송합니다. 인천광역시장 300만. 예, 300만의 인천광역시장을 역임하셨고, 헌정특위 위원이시면서 개헌 소위의 또 위원을 하고도 계십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는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하셨을 때, 계양구에 했을 때 제가 초년병 기자로서, 정치부 기자로서 그쪽에 가서 취재를 했던 기억이 아주 새삼스러운데 벌써 많은 해가 지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정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위협을 쌓아오고 계시고요. 특히 제가 또 생각할 때 우리 남녀 또 여야를 통틀어서 국회에서 제일 그 옷을 멋지게 입고 다니시는 그 스타일리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온통 그 장밋빛 희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분위기와는 달리 워싱턴의 조야에서는 지금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 뭐 이런 회의론, 또 조심스러운 그 회의론이 나오고 있는데, 판문점 선언은 한마디로 하면 어떤 선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회담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남북관계 개선이 돼야 되고 평화가 소중합니다. 또 평화가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또 할 수 있다면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잘못될 수 있는 여지, 한 발자국이라도 잘못 디디면은 낭떠러집니다. 평화가 결렬이 되고 다시 또 그야말로 전쟁이 되고 북한은 핵을 또 가지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 민족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진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이렇게 진단을 하면은 무슨 뭐 전쟁 좋아하는 세력이다, 무슨 뭐 그럼 이건 판을 깨자는 거냐,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몇 말씀을 나누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는 사실은 원래는 이제 소위 핵 폐기를 주 의제로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핵 폐기에 관한 것은 그냥 비핵화 선언이라고 해서 그냥 나중에 3줄 정도만 나오고 전체 6개 그 항목은 다 대북 지원이나 우리가 무장 해제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보고 잘 갈 수 있도록 허되 가는 말도 채찍질하라고 그래서 뭔가 우리 나름대로 의견을 계속 짚어줘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지금 이 파워토크는 우파들을 보수층을 위한 방송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6.13 지방선거에 이제 출마하실 많은 분들도 보고 계실 텐데요. 이제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런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다가오는 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비공개 회의 때 우리들 귀에 꽂히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공개된 장소에서 얼마나 말씀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남북 정상회담이 다가올 6.13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 고민을 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 우리 우파 후보들을 위해서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신지요? 우선 뭐 주장과 논리만 가지고 걸 것은 아니고 팩트가 중요한 겁니다. 바로 지금 그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방북 선언을 4월 9일 날 했어요. 4월 13일 날 이제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전 언론이 그때도 이제 우리가 야당이거든. 저쪽이 여당이고. 전 언론이 뭐 이제 뭐 찬사로 해서 3, 4일 그냥 보내고 그러니까 뭐 선거에 관한 이슈가 어디 딱 들어가 버렸죠. 그런 상태에서 그 당시 이제 무슨 평화당인가 뭔가 하여간 했는데 그 180석을 얻는다고 그랬었어요. 예선이. 그때 신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우리 당이 112석, 그쪽이 96석, 그리고 다른 어떤 우파 정당이 자민련인가 뭐 12석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또 우리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정동영, 그러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14선언으로 가고 나서 14선언에서 그때도 뭐 아주 평화 무드가 대단했었죠. 2007년 10월 4일입니다. 그게. 그런데 2007년 12월 9일 날 이명박 대통령이 정동영 후보에 대해서 52%, 53%인가 뭐 하여간 압도적으로 이겼죠. 정동영은 26%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언론에서 뭐 그때도 뭐 별 얘기 다 했죠. 어떻게든지 이걸 판을 뒤집어 보려고 원래 좀 불리했었어요. 그런 내용이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게 안보 이슈가 그렇게 크게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다는 좋은 예 중에 하나가 2010년의 천안함 사건입니다. 천안함이 3월 28일 날 폭침이 됐어요. 북한한테. 국민들이 다 그렇게 그때 믿고 있었고. 그때 6.4 선거입니다. 지방선거. 그런데 그때 우리는 그냥 선거 안 해도 된다. 운동 안 해도 된다. 뭐 다 그냥 완전히 석권했다. 이러고 실제로 여론조사도 4월 한 20일경쯤에 6월 4일이니까 불과 한 40여일 전 지금과 같은 시기야. 예. 그때 우리 한나라당이 40%고 민주당이 26%예요. 뭐 어디 가나 다 압승하는 분위기예요. 특히 수도권에서 우리가 15%에서 25%까지 차이가 났었어요. 그런데 다 뒤집히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떨어진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국민들이 다 이렇게 쏠리는 것 같아도 냉정하게 보는 겁니다. 뭘 냉정하게 보느냐. 이게 글쎄 좋은데 평화도 좋고 이렇게 가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은 앞으로 이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를 걱정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다. 특히 뭐 어찌됐든 소위 보수 우파라는 분들이 대개는 50대 이상이 많은데 그분들은 다 봤거든. 6.25도 보고 김대중 대통령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고 또 김정일 위원장 하는 것도 보고 얼마나 많은 약속을 북한이 어긴 것을 다 많이 보는. 선언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선언이 결국은 다 깨지고 다 깨져서 핵무기를 완성을 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핵 포기를 전제로 하고 했던 일인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핵이 완성되고 6번 핵실험을 통해서 끄고 전달 수단까지 미사일까지 다 완성이 되다 보니까 미국도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 뭐 원점 타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판이 나오니까 극적으로 타결되긴 했는데 좌우간 잘 되면 좋죠. 근데 지금까지로 봐서 과연 이게 우리가 또 한 번 속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이게 트럼프가 원체 이게 또 이게 강하게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2년 동안 뭐 임기 좀 남았는데 그때까지 한번 어떻게 하다가 그때 가서 또 뭘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 그 여러 가지 진행된 내용으로 보면 그런 걸 우리가 걱정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말씀은 그 경륜의 정치인의 입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권을 빼앗겼을 때도 우리들끼리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도 안 의원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물이 나가고 들어오는 때가 있다. 민심도 큰 줄기가 바뀌는 때가 있다. 그것은 만고의 진리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그 정권이 바뀐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완전히 그 기력을 잃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 말이 저는 귀에 꽂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나타난 현상으로 보면 핑크빛으로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살아오면서 북한이 지난 정권에서도 핵을 없애겠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런 속에 핵을 개발한 그랬던 과거 이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을 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실 것이다. 지금 보이는 현상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말씀해 주신 거고요. 제가 또 떠오르는 생각은 이제 곧 북미 회담이 있습니다. 북미 회담에서는 남북 정상회담과는 또 다른 양상이 펼쳐질 테니까 그걸 좀 보면서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우리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말들이 또 민낯을 드러내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기회라기보다는 계기가 있으니까 그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아주 잘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은 뭐 북미 회담,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소위 성공을 하지 않으면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 내용은 없는 겁니다. 전제가 사라지는 거죠. 말하자면 그 유엔 제재도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무슨 뭐 각종 지원 사업이라는 거는 뭐 원점에서부터 불가능하고 따라서 조금 지켜봐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이게 판문점에서 한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어떤 성공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뭐 기대와 또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 걱정은 뭐냐? 잘 됐다고 그럴 때에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것이 잘 됐을 경우에 어떻게 잘 되느냐? 만약에 핵은 그러면 뭐 폐기한다고 그렇게 해서 그것도 시간을 좀 길게 해놓고 좋다고 그러고 그런 다음에 주한미군이 철수가 된다든지 극단적으로 뭐 한미훈련을 축소한다든지 전략자산 배치를 못하게 한다든지 무슨 급기야는 그 주한미군이 철수가 됐다 이럴 경우에 저는 뭐 사실 이런 걱정도 합니다. 마침 어제가 월남 패망 43주년이었더라고. 월남 패망. 월남전이 어떤 거였느냐? 1974년에 이제 파리 평화협정을 키신저와 레둑토라는 서기장이 맺습니다. 그것은 15년 동안 월남에서 남북 간의 전쟁이 있었고 자유 월남을 미국이 지원하는 전쟁을 했었는데 74년에 종전을 하면서 요즘 많이 나오는 종전을 하면서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됐느냐? 1년 있다가 이제 베트콩 북베트남 군이 남쪽으로 침공을 합니다. 근데 남쪽은 무장 해제가 돼 있어서 무력하게 아무런 대응 없이 그냥 그 1년 이내에 다 국토를 내줍니다. 그래서 그게 1974년에서 1976년에 내줬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북베트남이 장악을 하고 그러고 10만 명을 사살을 합니다. 10만 명이 누구예요? 언론인, 종교인, 정치인, 또 이런 그 시장 경제에 성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10만 명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100만 명이 소위 지식인들을 비롯해 아까 그와 유사한 사람들의 100만 명을 찾아서 5년에서 10년간 격리, 깜빵을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0만 명의 보트피플, 그 유명한 보트피플이 있고 그중에 상당 부분이 수장되고 마는 이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바로 앞에 있는 걸 보고 못 배우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선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심취해 있지 말고 그 후도 어떻게 될 건가, 어떤 식으로 될 건가 같이 고민을 해야지 평화하고 입으로 다 해놓고 만 이벤트는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아무런 대비도 없고 정신무장 해제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군사적인 어떤 실체 있어야 될 자산 이런 거를 무력화시키고 이렇게 하고선 무슨 미래를 생각하느냐.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그야말로 쌀밥 먹다가 보리밥 먹을 수도 있고 뭐 라면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문제는 안보는 한 번 가면 끝입니다.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돌다리로 두들겨 가라는 식으로 가자는 거죠. 우리가 무슨 전쟁을 뭐 위헌한 당이 전쟁 있으면 없으면 뭐 존재하지도 않을 당이고 이런 이따위 소리나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그런 입만 가지고 어떻게 책임을 짓느냐 이겁니다.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생명을. 제가 걱정하는 것은 또 그겁니다. 네. 평화협정을 너무 섣부르게 맺어서 무장 해제를 당하게 되면은
뜻밖의 침공에 또 우리가 대비할 수가 없어서 월남의 패망 그 전철을 밟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나경원 국회의원이 이번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서 이제 친전을 돌린 게 있는데 그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 안달하고 걱정한다고 멸시받는 편이 안전을 과신하여 파멸하는 것보다 낫다. 뭘 그렇게 자꾸 의심하고 따지고 그러냐. 이번엔 좋은데 무슨 자꾸 의심을 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너무 안달하고 걱정한다고 멸시받는 편이 안전을 과신하여 파멸하는 것보다 낫다. 이게 누구의 말씀이냐. 영국을 대표하는 정치가 에드먼드 버크의 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안상수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그런 말 같습니다. 저는 우리 나 의원이 아주 적절한 그런 그런 정치가의 말로 국민들을 오히려 리마인드 시켜줬다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공교롭게도 이 히틀러가 누굽니까? 세계 최악의 독재자고 살인마 아닙니까? 이 처칠하고 히틀러가 이제 챔벌레인하고 평화협정을 맺었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히틀러는 평화주의자처럼 돼 있어. 평화신봉자처럼 그 당시의 역사에서. 그리고 처칠이 전쟁왕으로 돼 있습니다.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얼마 지나고 나서의 세계 역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자는 취지로 자꾸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얘기가 너무나 적절한 거죠. 판을 깨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지.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은 영화 다키스트 아워라는 것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저도 그걸 봤는데 이제 인기가 없더라도 좀 걱정을 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지금 헌정특위의 위원이시고 또 특히 개헌 소위의 위원이시기 때문에 개헌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거기 근데 그건 알다시피 뭐 지금 모든 대통령이 뭐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을 했지만 뭐 또 박정희 대통령은 시해가 되고 자식들이 다 깜빵 가거나 무슨 또 망명을 하거나 본인이 깜빵 가거나 이게 지금 우리 대통령의 역사 아닙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또 제도적으로 볼 때 대통령제는 여당은 지금도 보시다시피 청와대 출장소예요. 그러면 야당은 일단 무조건 반대를 해야 돼. 왜? 이 사람들을 꺾지 않으면 자기들이 집권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극단적인 대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대화 타협으로 되려면 이제는 그야말로 국회에서 많은 부분이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도 지금 있던 그 제왕적 대통령이 있는 권한을 일정 부분 할양을 해서 분산을 하는 게 좋겠다. 국회와도 분산을 하고 또 대통령의 권한을 이런 각종 이런 권력기관들한테서도 대통령이 다 임명할 게 아니라 어떤 절차를 통해서 내부에서 결정을 하고 이것을 대통령이 형식적으로만 임명을 하는 그런 정도로 해서 많은 권력이 분산이 돼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죠.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가 3만 불 이상에서는 미국밖에 없고 그러나 미국은 뭐 대통령제가 연방제가 원체 잘 돼 있어서 대통령제라는 게 우리와 같지 않죠. 텔레비전에 맨날 그 대통령만 나와서 그렇지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아프리카나 이런 남아메리카 이런 후진국에서만 지금 대통령제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3만 불 이상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욕구가 우선 다양합니다. 그렇잖아요. 욕구가 다양해서 다당제로 가야 되는 지금 이미 다당제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일단 국회에서 많은 부분이 결정이 되고 그를 통해서 이 대통령과 잘 협치가 되는 그런 내용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각제로 바로 가는 거는 좀 국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OECD 국가 중에 대부분은 내각제입니다. 대부분 내각제고 그런데 그런 그 중간 성향으로 해서 우리는 말하자면 분권 대통령제 이러면서 총리를 국회에서 뽑는 걸로 하고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 중에만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각제처럼 또 각부 장관을 다 국회의원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각제처럼. 그게 아니고
국회에서 총리만 결정을 하고 나머지는 내각을 총리가 구성을 하되 국회 밖에서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이제 대통령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국군 통수라든지 또 그 국가의 어떤 대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용들이 뭐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을 이제 헌법상으로 정리해서 가면은 그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요 직전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청와대에서는 오히려 청와대에서 개헌안을 발의를 하기를 우리의 염원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는 것보다 이것을 5년에서 4년짜리를 8년으로 그러니까 2번의 연임하도록 했고 그 이외에 지금 무슨 토지 공개념이라든지 뭐 각종 이런 그 노동권만 강화시키는 거라든지 이래서 어떻게 보면 좌파주의적 개헌이라고 우린 주장을 했는데 지금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3만 불 소득을 이루어낸 위대한 국민인데 이것을 거꾸로 가게 하는 거 아니냐. 응? 거꾸로. 쉽게 얘기하면 북한이 저 좌파식이고 공산주의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럼 북한하고 우리고 차이가 뭡니까? 이런 차이를 왜 모르고 우리는 우리대로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를 가면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양극화의 문제라든지 사실 그 자본주의가 가지는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정하고 치유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야지 터커덕 좌파 개헌으로 가면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이 다 기업을 안 할 수 있고 또 외국으로 나가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 부담이 국민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하는 내용인데 이거를 떡하니 내놓고 국회에 통과시켜달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권리는 있지만 이것이 그 우리 지금까지는 독재 정권 시절이나 좀 있었던 일이고 또 이 글자 한자를 못 고칩니다. 이걸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데 대통령 안을 놓고 그럼 서로 상의하면 되지 않느냐면 그게 아니고 글자 한자를 토시 하나도 못 고치게 돼 있어요. 그럼 이런 그 좌파 개헌을 헌법안을 놓고 투표를 하라고 하니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또 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거는 뭐 민주당 말고는 다른 당 다 반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건데 이거를 뜨거니 내놓고 개헌하려고 그러는데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못한다. 이렇게 이제 정치 공세하고 있단 말이죠. 앞으로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한 애국심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 대통령의 안도 참고로 할 테니까 아직도 6월 말까지 우리가 헌정 투기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를 해서 권력은 분산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내용들을 욕심을 부릴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금까지 국가 발전에 많은 기여했던 헌법을 최소화해서 원래 헌법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복잡하고 길지도 않다는 겁니다. 대개의 경우.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해서 꼭 필요한 내용만 해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6월 말까지 결정을 하고 뭐 한 8, 9월경에 국민투표를 한다든지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도 지금 수구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뭐 지금 정신들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예. 남북 관계 뭐 이런 거 취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선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나 그런 큰 시간표에 따라서 이제 우리도 국회에서 좋은 그 개헌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제가 이 민경욱의 파워토크 오랫동안 진행을 했는데 예전에 그 김영철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규탄하는 대회를 열었었죠. 청계천에서. 그 청계천 변에서 정진석 전 대표 모시고 저희들이 정말 열띤 토론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뛰어넘는 활기로 오늘 민경욱의 파워토크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잘 관찰을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그 안상수 의원님의 그 표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정말 그 활발한 여러 가지의 표정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 그 토론의 분위기를 얘기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파워토크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